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충북교육연구정보원 박경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교육연구정보원 박창수입니다. 최근 여기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 디지털 기술을 자주 접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IT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클래스에서는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바라본 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방향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숙 연구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좋은 강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중요성은 좀 언급하셨지만 왜 현 시점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서 현재 정책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이나 동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에서의 실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하는데 뭐 몇 가지 제안은 드리겠지만 그 제안이 현장에서 더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연구위원님의 알찬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에 더해서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중요해지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잠깐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디지털에서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어떤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현재 사회는 수많은 미디어, 사실 디지털을 거의 뭐 활용하는 사회인데 우리가 보통 미디어 할 때 최근에 뭐 소셜 미디어, 뭐 방송 미디어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왔던 인쇄 미디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과서에서의 텍스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검색을 해서 정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또 정보를 보기도 하니까 이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인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그것을 내가 필요한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은 거의 생존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디어 속의 수많은 정보 이해와 해석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심심한 사과에 대한 논란? 네, 심심한 사과 네.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한 웹툰 작가가 열기로 한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사실 취소돼서 그 주최한 카페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 첫 번째 댓글이요. 어떻게 사과를 심심해? 하게 해? 하나도 안 심심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며 해당 카페를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졌었죠. 그렇죠. 네. 이것을 바라보는 또 여러 교육 전문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요즘 젊은 세대의 문해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해력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도 벌써 일어나는 거죠. 이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 문해력을 만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다면 저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심심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번쯤은 설마
저 카페에서 공지에 내가 알고 있는 심심이라는 단어대로 사과를 심심하게 했겠어라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사실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딱 클릭해서 한 번만 심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심심하고는 다른 단어의 뜻이 있네 라고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해력을 보는 정보를 습득하는 어떤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해력도 중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습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건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인 거죠. 내가 정보를 만들 때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고 정보를 해석할 때도 사실은 바로 그렇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거죠. 나랑 견해가 다르다고.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한 문제이자 정보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 논란이 여러 가지 이슈를 뭐 발생시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또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 거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요거는 뉴스에서 최근에 선생님들이 직접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네. 수학이 아니다. 수학 문제를 내가 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계산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문제를 낼 때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구구단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구단의 원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제시하는데 아이들은 정작 저 문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네. 이건 문해력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그동안 문해력을 뭐 국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교과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기초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견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네.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거에 여전히 선생님들은 수업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적용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이렇게 함께 해보는 활동에 대한 부분에 암기와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이 문해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여전히 넓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기초학력에 최근에 뭐 국영수 수학이 뭐 낮아지고 뭐 국어가 성취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기초학력으로서의 문해력에 대한 부분을 탄탄하게 하는데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뭐 컴퓨터, 인터넷 기반에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가상현실 세계인 거죠.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부캐, 다른 사람들, 내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메타버스에서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또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가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거기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어떤 윤리,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문해력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하는 일,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없도록 조절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교육 활동들을 적용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가상 세계여도 거기에선 결국은 또 학생들이 각자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갈등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해력을 정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윤리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언급되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까 제가 생존 기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하나의 능력, 역량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논의가 우리 디지털 세대의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여기 계신 우리 두 분 선생님 M세대세요? Z세대세요? 알파세대는 아닌 것 같고 만 12세 네. 이하로는 안 보이니까 어디에 해당하세요? 이건 개인정보인가요? 저는 M세대입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죠. 저는 이제 미디어 이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알파 세대에 가깝지만 이제 출생 연도로 보면은 M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최근에 네. 공익 광고 중에 네. 저렇게 나이로 세대를 나누지 말자. 네. 50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웹툰을 네. 힙합을 하면 그분은 밀레니엄 세대나 아니면 기성세대냐 아니면 Z세대냐. 그래서 그 기준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래도 알파 세대라고 네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세대의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느냐라고 구분을 해본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데 중요한 건 M, Z 또 알파 세대의 전체적인 세대의 특성을 보면 검색에 굉장히 능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검색에 능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찾아보면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느릴 수 있으나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봐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 검색을 하는데 기꺼이 능력을 발휘하는 세대다. 두 번째는 미디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네.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그래서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사진 찍고 네, 맞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이렇게 비켜줘야 된다면서요 요새는 그렇죠.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파 세대의 앞으로의 세대의 특성을 보면은 아까 메타버스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만의 또 다른 세계를 굉장히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데 윤리의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세대의 특성을 비추어 보건데 아까 우리가 첫 질문으로 시작했던 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또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체의 특성이 인쇄 미디어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잘 선별하고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 찾아낸 정보를 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도 하고 최종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한 부분까지를 가져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높아졌는데 실제 정작 중요한 디지털 문해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경쟁력 수준 역시 좀 하락을 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경쟁력과 문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아이들의 생존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제가 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나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한 성찰이 현재의 학교 교육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앞으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재의 수준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마련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OECD 피사 하면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국제 수준의 학업 성취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실 텐데 원래 3년마다 이어서 2021년도에 그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OECD가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뭐 문해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현재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 보통 만 15세를 대상으로 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디지털 문해력이 OECD 회원국 중 사실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이런 데이터를 만 확인할 수 15세면 중3 학생. 중 네, 중3 고등학교 네, 1학년인가요? 고등학교 네, 뭐 1학년 중3, 학생이면 중3 고1 그 정도 뭐 친구들이 될것 조금 같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평가를 했던 게 어떤 정보가 사실이냐, 네. 의견이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이 자료를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조사해 온 것이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떠도는 인터넷 신문에서 그냥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정보 수집의 결과로 제시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시죠. 때로는 아이들이 거짓 뉴스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걸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막 얘기가 돌다 보면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량을 실제 평가를 해봤더니 그래프의 좌측에 보시면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이 OECD 평균이 47% 정도인데 우리 한국 학생들의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25%.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조금 낮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의 터에서 보고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물어봤는데 뭐 그래프의 좌측 좀 진한 고동색을 한국으로 표시했는데 다 낮죠. 전체적인 수준에서. 네. 근데 저는 그 항목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 검색에 능한 세대인데 그냥 검색에 달려드는 거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키워드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막 헤매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막 검색하다가 딴 데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찾은 온라인에서의 정보가 아까 사실과 의견인지 뭐 이런 신뢰론, 대표적으로 사실 몇 가지 지침들이 있죠. 네. 정보를 찾았을 때 그거를 출처가 어디서 했는지. 기본적으로 통계 데이터는 저희가 신뢰로운 기관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데이터, 통계하면은 굉장히 신뢰로운 대표적인 기관이 통계청이. 그렇죠. 네. 그리고 교육 부분이면 교육 통계를 또 발간하는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그걸 해야 되고 뉴스를 검색하더라도 어느 신문사에서 네. 기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요새는 기자 이름도 안 나오는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것이 나름대로 신뢰로운 정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언급만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런 언급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고 많은 정보를 찾았을 때 내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성 있는 정보인지를 또 선택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이런 전반적인 특히 그 정보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피싱이나 스팸 메일을 식별하는 방법.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피싱이 오거든요. 이거는 당장 굉장히 경제적인 네. 손실도 올 수 있는. 근데 그 어마어마했어요. 부분이 최근에도 피싱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손실을 네. 어른들도 겪고 있다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식별하면 적어도 저희 같이 이렇게 막 경험이 없어서 속거나 이러진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목을 보더라도 뭐 지금 수준은 낮지만 앞으로 저런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학교 교육에서의 정말 습관이 되고 내재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면 저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박경영 선생님 어떠세요? 저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런 교육들을 실제로 교실에서 하고 네. 계신가요? 자,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어떤 검색을 해서 자료 조사하는 게 활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무엇을 검색을 해야 될지 선생님 뭐 검색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검색을 하면 돼. 그렇게 검색을 해도 사실 이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찾는 것까지 굉장히 또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고요. 제가 성인이어도 어떤 것을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기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냥 통계로 이렇게 그냥 스쳐 넘어가서 아, 수치가 낮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교육을 또 하는 입장에서는 저 항목 하나하나가 또 아이들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이런 문해력을 높인다고 할 때 상당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이들한테서의 어떤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는 아 저런 부분을 이제부터 좀 수업에 해야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디지털 문해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이제 우리가 소위 역량을 키우면 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뭐 대단한 디지털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을 가르치는 일보다 선생님들께서 바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전체적으로 다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우리가 문해력을 다룸에 있어서 아까 OECD 피사 2021년도에는 그 평가를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께 또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네. 우리 나라의 기초학력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현 기초학력 하락이 코로나 때문이다. 예스와 노우. 예 또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예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 예스. 예.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예. 근데 아까 기초학력 수준이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좀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저희는 늘 우리 수학, 과학 굉장히 상위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 읽기 소양에 대한 저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의 오류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을 가지고 뭐 반평균, 뭐 국어과에 뭐 몇 반에 이거 의미가 없는 게 나름대로 고성취는 비중이 올라가거나 변화 없고 저성취 학생의 비율이 낮아진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거를 평균을 내다보면 여전히 좀 높이 보이는 거니까 문제가 인식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수준은 어느 순간에 저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런 기초학력에 대한 문해력 포함, 뭐 읽기 소양 포함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명 한 명한테 그러한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네. 교육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가끔가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우리한테 하나 이렇게 탁 던져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땡큐 코로나.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우신데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입장도 뭐 국영수 과사의 교과별의 학력이 아니라 문해력이 좀 철저히 뒷받침되는 조금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미래의 성인이 될 것이니까
성인의 디지털 기술 수준을 보면 이거는 최근에는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내놓은 보고서를 볼 수 없어서 2015년 데이터인데 OECD에서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컴퓨터, 폰을 뭐 잘 쓰는 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적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하니까 스킬이니까 저희가 기능인 네. 듯 하지만 저기서는 우리 차원에서 보면 능력인 거죠.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이 있고 없고 그 기술의 능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직업을 갖는 비율이 능숙한 단계 2, 3단계가 한 90%에 이르면 ICT 활용을 할 수 없는 노동 참여율 47%. 근데 사실은 저게 지금 더 심해졌겠죠. 네, 2015년 데이터니까 네. 지금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있겠죠. 네. 오히려 노동 참여율이 90%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저 노동 참여율, 직업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47%보다 좀 낮아졌겠죠. 네.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차이도 저 그래프에 보시듯이 임금이 한 26% 정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들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서 활용하는 이런 빈도를 보면 이 부분도 OECD보다 좀 낮은 수준, 62% 수준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IT 강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정말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인프라가, 네트워크가, 컴퓨터가 어디서든지 빵빵 터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IT 강국이야. 가 아닌 거죠, 이제. 얼마나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보면 직업에 대한 참여율, 거기서 임금에 대한 격차. 그래서 보통 디지털 격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수준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학교 교육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국가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은 작년까지 저희가 12위였어요. 8위였어요. 파리. 네. 자료가 조금 네. 그렇죠. 작년에 8위였다가 12위로 4단계가 밀려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는 국가, 모든 나라, 뭐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보시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12위인데 스마트폰 보급률, 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지표가 좀 높다가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활용 능력을 평가 지표에 가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간 거죠. 확실히 결국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약간 세계 기준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네. 추세네요. 결국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지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는 이제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긴 지표이긴 하지만, 하지만 네. 결국은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다 낮은 데이터만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어떤 방향을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여러 지표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조금 문해력 수준이 경쟁력 수준이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이 현재는 낮다. 음. 현재는 낮다. 근데 현재는 우리는 낮다. 앞으로 좋아져야죠. 좋아져야죠. 그렇죠. 그 중심에 선생님들과 하고. 학교 교육이 중요한 어깨가 영향을 차지할 무겁습니다.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공항에 와가지고 와 여기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막 와이파이가 막 빵빵 터져 데이터가 무제한이야 막 이런 거 보고 아 역시 우리나라 디지털 강국이야 IT 강국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아 좀 디지털 경쟁력 또 문해력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반성하고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 디지털 문해력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학교 현장은 이런 국가 정책, 특히 이 교육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의 교육 과정 그리고 또 교수 학습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수준이 많이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디지털 경쟁력 그리고 역량, 이런 문해력 수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어떻게 문해력이 어떻게 이 개정 교육 과정과 연계돼서 나오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현재 수준은 조금 낮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난상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교육 과정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다행히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정확하게 디지털 소양을 다루고 있고 중요한 미래 능력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도 이미 굉장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럼 이런 교육부의 디지털 문해력이나 또 상위에서는 국정과제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뭐 이런 정책 들어봤습니다. 그 반도체요? 뭐 하여튼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디지털 인재라는 말이 이제 국정과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러 과정 속에 오늘은 뭐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디지털 소양에 대한 부분만 다루니까 그 이야기를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듣고 싶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아 사실은 이렇게 하면 M세대가 아니신데. M세대신데. 개콘을 늘 보면서 주말을 마감했던 세대입니다. 그렇죠? 저랑 좀 다른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유행어 연습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교실에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그랬던 세대인데 아니세요? 저는 틱톡을 보고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찍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저 이런 농담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또 땡땡 세대라고 저는 아줌마니까 이제 제발 아줌마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뭐 전체적인 비전은 포용성, 창의성 그리고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죠. 비전에서 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정의 방향,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 저는 저 말이 실천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학생들의 삶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는 국가가 하나의 교육과정을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어떤 자율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특히 새로운 기술을 아이들이 익히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수학습이나 평가의 하나의 수단이나 전략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4가지 개정 방향의 터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 정말 하나의 능력으로서 기초소양에 대한 중요성을 정의하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가지로 기초소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은 사실은 처음 들어간 거죠.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하면 읽기, 쓰기, 세막인데 전통적인 또 문해력, 소양의 개념하고 다르게 언어 소양을 보시면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미디어를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과 목적과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으로 소양을 정의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발전된 개념. 만일 저런 언어 소양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잘 받았다면 심심한 사과의 논란은 앞으로 네. 어른들은 그런 논란을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수리 소양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사고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 사용해서 결국은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지켜야 될 네. 기본적인 법도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요즘 아이들 그 댓글, 악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말씀 주신 것들 그러니까 기초 소양인 거죠. 네네. 사실은 저런 능력들이 있어야 사회과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토의 토론도 해보고 과학에서 저런 소양들이 있어야 관련된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잠깐 우리가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을 국영수 과사의 어떤 학업 성취로, 교과 성취로 보지 말고 저렇게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초 소양에 대한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기초 소양 중에 디지털 소양에 대한 개념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하나의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 저걸 담아내고 내용 체계라는 게 좀 있어야 돼서 교육부에서 현재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특히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구분하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이거를 디지털 소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역량이라고 네. 정의하면서 ICT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사실 그 결과를 우리가 아까 직업진로 그리고 고용 내가 어디에 이제 참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학습 미래 사회는 여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중요하죠. 네. 그런 모든 것들 사실은 여가를 보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막 보고 뭐 이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평점이나 그런 리뷰도 다 살펴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예. 내 스타일에 맞는 영화인가?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음. 전체적으로 디지털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저런 디지털 역량 프레임을 뭐 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까 틱톡 아주 짧은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짧지만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네. 고민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뭐 인스타나 요즘 뭐 쇼츠나 뭐 릴스 이런 게 많이 맞아요. 유행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짧게 만드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이제 또 뭐 옷도 조금 예쁘게 입어야 되고 맞아요. 또 네. 아이들이 또 카메라만 또 되게 들이대면은 막 혼자서 막 춤 잘 추다가 또 안 춰요. 그러면은 다시 노래도 또 처음부터 틀어야 되고 네. 그 10초짜리 짧게 만드는데도 정말로 한 5분, 10분 이렇게 맞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컨텐츠를 생성하는 우리는 결과물을 얘기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 하나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과정에서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를 포인트를 잘 잡나?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 컨텐츠 생성에 대한 부분. 그 과정에서
또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모둠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게 같이 하잖아요. 만들죠. 음. 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 좀 있으면 어때요? 근데 갈등이 이제 있죠. 네. 갈등이 많죠. 근데 결국 그게 학교 교육에서 그런 갈등이나 때로는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또 겪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또 시민이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한 부분,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거의 보시면 생각하는 거는 다 비슷하다라는 측면이고 영국의 요거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학회 협회 비영리 기구인데 네. 저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1학년 단계에서 뭐 6학년까지 뭐 중학교 우리로 보면 12학년이라고 치면 저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Going Places Safety라고 하는 수업에서는 인터넷 안전을 위해서 몇몇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저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용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성취 기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것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목표를 설정하신다고 본다면 저렇게 교육 과정에서 근데 수업명이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A, B, C, search. 가나다 뭐 검색.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왜 검색 키워드도 아이들이 선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문자를 입력해서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저렇게 교육 활동에서 하게 되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축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수준별로 모든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해외도 다르지 않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네. 탄탄한 또 나름대로의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이거를 그냥 어려웠던 거 다시는 이렇게 다시는 생각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싶지 않은, 경험이 네. 아니라 저희가 또 한다면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해? 네. 뭐 애들 하면 또 필요하면 하시는 또 거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저희 그럼요. 선생님들이시니까. 시작은 비슷하게 하더라도 네. 분명히 아이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교육부가 전체적인 디지털 소양 그리고 4가지 영역을 잡은 것을 기반으로 현재 교육부의 어떤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로서 교육학술정보원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더 잘게 쪼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도 이거를 디지털 기기의 활용, 소프트웨어 활용, 인공지능의 활용, 디지털 기기에서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요소를 선생님들이 거의 뭐 차시별로도 이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조화, 구체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이나 뭐 전략만 가지고 하면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이 영역은 약간 또 낯선 영역이시라 네. 저희가 관련된 교사학습 자료 개발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료 개발 학생들의 워크시트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개발 중인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2022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은 우리가 2015잖아요. 네.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2024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는 거죠. 벌써 2, 3년 후라서.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재 교과 체계에 맞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전체 바슬질까지 포함해서 10개 교과에 거의 150차 그러니까 한 학년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혹시 몇 학년 맡고 계세요? 저는 지금 4학년을 맡고 있어요. 그럼 네. 4학년을 맡았으면 네. 원래 하셔야 되는 교육 과정에 네. 아까 그런 것들을 좀 쏙쏙 넣어서 한 10자시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양을 음. 저희가 지금 네. 만들고 개발 중이신 거죠. 있어요. 네. 빨리 보급이 되면 힘들어 좋을 것 같은데. 죽겠어요. 또 저기 또 출처에 보니까 네. 연구위원님 또 성함이 또 있고 네.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한 학년에 한 10차시 정도의 수업이긴 하지만 기대컨대 이제 여기서 더 발전된
그리고 더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 2022 때 뭐 개념 정도로 우리가 디지털 소양을 다루는데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경험해서 거기서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보시면 아까 4대 영역의 쉽게 세부 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는 저 세부 요소 설명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뭐 그런 교육도 같이 있고 또 미디어를 또 활용을 해서 미디어를 또 만들어서 이걸 의사소통을 하고 뭐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디지털 윤리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실 때 어려운 점이 사회과 수업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폰, 요 엄지만 기가 막힌 거지 아, 네. 사실 엄지가 기가 막히다는 거는 착착착착 해서 소비하는 형태죠. 근데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담긴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태블릿 PC를 조금 넘어서는 이런 키보드가 좀 또 마우스가 있는 뭐 스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웹툰 만들 때 보면은 왜 화면 보면서 막 네. 액정 사실 태블릿이네.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걸 잘 이 문자를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정보를 만들었을 때 폴더를 생성해서 그걸 구조화해서 딱딱딱딱 나중에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저장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걸 혹시 느끼시나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업무용 PC만 봐도 막 여기저기 한글 파일, 네. 폴더, 막 PPT 막 여기저기 섞여 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걸 잘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알려줄 생각은 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연구소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 자료 좀 저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못 기다리고 가서 이렇게 찾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폴더가 연도별로 그 분류별로 이렇게 딱딱딱 돼서 네 제가 찾아드릴게요라고 해서 1분 내에 찾아주는 직원이 있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못하는 능력인데 네. 어떤 친구는 결국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업무의 스킬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소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 능력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니까 뭐 지금부터 좀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개 요소 세부적으로 저희가 뭐 지금 뭐 그 이후에도 네. 굉장히 많은 요소를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언뜻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죠. 이 디지털 소양이 실제 국정과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는 부분이 국정과제 교육 분야의 큰 타이틀인데 보시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서 이 부분이죠. 요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 초중 등의 디지털 소양 교육,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일상 속의 디지털을 활용하는 고등 수준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보면 정말 기초 소양을 탄탄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이렇게 양성해 나가는 피라미드식의 어떤 구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은 이런 소양이 기반이 됐을 때 아까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해력이 좀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문해력이 있는 기반 하에서 국가적으로도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좀 풀어내겠다 이렇게
설정을 정책에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 뭐 국정과제라고 하는 부분이 늘 굉장히 중요한 실천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방향. 하나의 방향이기 네. 때문에 위로부터 그거를 받는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충북교육청도 아마 교육감님께서 네. 이런 디지털 기본적인 능력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공약에서 네, 확인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다뤄야 되는 요소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평가 요소만 보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막 공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국가에서도 네,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언어 소양, 또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 또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국정 과제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국가에서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또 법제화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법제화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보여주신 이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이제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는 이제 디지털 문해력만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나 뭐 인공지능 교육, 또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디지털 문해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장표를 저도 연구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장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 한 장입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과학습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문해력이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 전통적으로 왜 초기에 컴퓨터 교육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교육, ICT 활용 교육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회과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목표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이죠. 그렇죠. 사회과의 네. 뭐 대도시와 뭐 중소도시의 특성을 구별해보자라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교과서로만 공부했던 그림으로만 공부했던 것을 실제 찾아보고 위성으로 찾아보고 네. 그런 도시의 특성을 구별해내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는 디지털을 활용한다. 그리고 최근에 왜 AI 보조교사, AI 튜터 얘기라는 것도 이제 많이 네. 들으셨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예컨대 어느 수학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어떤 분석을 해준다. AI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요 과정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관련 있는 부분은 목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활용 교육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수업이 40분 중에 30분을 애들 이렇게 뭐 폴더 정리하는 거, 애들 뭐 컴퓨터 이걸로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하고. 근데 이제 교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선생님이 던져준 과제를 창작하는 것이고 음악과에서 또 음원을 가지고 창작하는 거고. 그래서 요 둘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둘 간의 관계 역시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근데 최근에 또 인공지능 초등은 뭐 17시간 뭐 중학교, 네.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로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하나의 그 자체로서 가르쳐야 될 목표와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이해와 원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탄탄해야 인공지능 교육도 소프트웨어 교육도 잘 되는 거고 사실은 아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부분이 교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요 세 개를 전체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걸 위해서 사실은 컴퓨터도 아이들한테 디바이스도 보급하는 거고 학교에 인터넷도 보급하는 거지 네. 디지털 학습 환경이 또 어떻게 수업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면 뭐야 이걸 어디다 써? 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처럼 사실은 환경과 이런 기본적인 목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학습 내용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소양이 디지털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소통하고 창작하고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다. 디지털 활용 교육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소통과 창작이 사실은 디지털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학년 발달 수준에 따라서는 이거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 거고 네. 소통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디지털 소통과 창작이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전략이나 수단으로 쓰는 거.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위치 그것이 교과학습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인공지능 교육은 또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러서 이런 교육 수업 환경이 교육 경험이 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져야 되는 최종적인 능력은 디지털 역량. 역량. 어느 상황에서도 다 내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능력. 결국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100만을 넘어서 네.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인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장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 한 장으로 정리된 저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그 뒷 배경에 지금 적혀 있는 저 블렌디드 수업 환경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궁금하긴 한데 혹시 네.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보통 네. 블렌디드 하면 블렌딩, 믹싱, 믹싱. 혼합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것도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디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학습 환경이 마치 전통적인 대면 수업과 그리고 현재 뭐 코로나 겪으면서 했던 비대면 그런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 환경은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시는 전략에 따라 사실은 온오프가 이렇게 혼합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렇게 나눌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 환경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블렌디드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의 블렌디드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경험이 또 넘나드는 그래서 뭐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을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 것도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연계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더 확장되면 다른 나라 친구들과의 교류라고 하는 글로벌. 그래서 저 블렌디드를 최근에는 이제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시지만 아이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확장될 수 있는 제 해석입니다. 네. 그래도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걸로 해서 학습으로 또 이렇게 쳐서 블렌디드 수업 환경을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좀 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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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긴 하지만 저 요소가 다 교육 정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요소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이제 뭔가 핵심을 딱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저것도 좀 상당히 이제 잘 이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저렇게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동안 이것 저것 막 이렇게 혼재돼 있으니까 좀 느끼기에도 이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저 그림을 보니까 훨씬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수업 전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수업을 설계하면 좋을지 김진숙 연구위원님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세 가지 그 디지털 문해력 실천 전략과 또 사례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운영 방법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중간중간 말씀은 드리지만 네. 두 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때로는 또 질문도 막 검증도 해주시고. 받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재미있는데요. 디지털 문해력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추상적이거나 그러지 않은 게 당장 선생님들께서 수업 환경에서 이렇게 직면하는 실제 관찰되는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사실 실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좀 교과를 별도의 교과를 만들어서 디지털 문해력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또 따로 교육을 하면 실제 수업에서도 이게 잘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다뤄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4가지의 10개 요소 이외에 또 세부적으로 학습 요소를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 체계와 교과의 현재 성취 기준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우리가 소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디지털 문해력 수업은 어떻게 수업을 우리가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1년에 제가 한 학년에 10번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디지털 문해력에서 특히 뭐 정보는 이렇게 검색해야 돼. 뭐 악플은 달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선생님 악플 달지 않기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행동으로 실천되고는 맞아요. 건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해결 방법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좀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을 좀 채택해 보면 어떨까? 이게 정리된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개의 10개 요소에 23개의 학습 요소에 52개의 세부 학습 요소 각 학습 요소마다의 소위 성취 기준 수행 기대를 저렇게 다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거고 연말쯤에 각 17개 교육청에 또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실 선생님들 선도교사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선도교사를 통해서 현장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뭐 87개 요소를 제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저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이고 실제 아이들을 다양하게 이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생성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의 수집과 저장, 정보의 분석과 표현의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에 대한 부분만 예시로 제가 화면에 제시했는데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왜 이거를 만드시면서 그 연구위원님께서 머리 아파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이제 그 세부 요소를 세세하게 쪼개서 저 학습 수행 기대하는 요소들을 저렇게 뽑아주셨는데 와 이렇게 읽어만 봐도 우리 학생들이 저 87개 요소를 정말 잘 수행한다면은 이제 12위가 아니라 단수명 이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게 선생님 교과에서 성취 기준 수준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저 요소가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디지털 컨텐츠 기획과 창작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디지털 컨텐츠 어떤 작품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컴퓨터 켜고 PPT를 여는 데서 시작하는데 사전에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필요한 각종 요소 자료들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소 자료들을 또 이렇게 편집하는. 근데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지털 컨텐츠라고 해서 뭐 무슨 영상, 그래픽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서, 텍스트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그걸 창작하고
그리고 그거를 남과 공유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격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게 개별 요소인 듯 하지만 하나의 절차로서 또 선생님들께 수업에 이렇게 내용으로서 활용되실 수 있도록 요소를 굉장히 좀 잘게 나눠. 실제로 박경윤 선생님께서는 네. 개인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세요? 그 영상을 만드실 때 저렇게 네. 뭐 기획을 작성을 하고 하시나요? 기획서를 작성하고요. 보통 이제 뭐 아이템 선정이라고 하죠. 아이템을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 뭐 메모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흐름으로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고 결국 만드는 사람은 저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이렇게 창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또 그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혼자 힘으로 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협력을 요청을 하고 또 같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렇게 이제 기획과 창작이 있긴 한데 결국은 또 의사소통이나 또 맞습니다. 윤리적인 또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실 때 하나의 학습 수행 기대, 하나의 학습 요소가 하나의 교과의 학업 성취 단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학습 요소와 수행 기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수업이 될 수 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컨텐츠를 창작하는 그 단계가 아이들한테도 인지가 돼서 아이들이 향후에 습관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획서를 쓸 수 있는 요것만 습관돼도 나중에 작품이 확 달라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과와의 연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전국적으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충북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네. 전국의 50분의 선생님들이 오. 모든 교과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현재의 2015 성취 기준을 저런 디지털 소양에 대한 학습 요소의 특성에 맞는지를 모든 교과를 다 분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이해와 선택, 디지털 컨텐츠 기획과 창작이 6학년의 국어과에 실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원래 성취 기준에 맞춰서 국어과의 수업을 하실 때 아까 컨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요소를 조금만 중간중간 넣으시면 같은 이야기나 극의 형태로 표현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하겠죠. 아이들이. 네. 이야기를 만들 때는 뭔가 함께 기획을 해야 하고, 되고 네. 거기서 필요한 디지털 컨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수집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선생님들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네. 너무 전문성이 있으신 영역이고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 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충분히 저 교과에 또 네. 수업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충북교육청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에 전달되면 학교 현장에 조금 늦게 전달될 것 같으니까 두 분 선생님께 먼저 네. 파일을 저희가 다 먼저 드리면 받아볼 수 있는. 두 분이 충북의 모든 선생님들께 네. 네. 허락 없이 메시지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그렇게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뤄야 될 학습 요소와 현재의 교과의 성취 기준을 좀 연계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늘 그러하듯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보셔도 늘 수업 설계를 할 때 밟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소위 교사학습 설계안을 만들 때 그랬을 때 중점적으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일반 교과에서 운영할 때 아까 기본적인 내용 요소들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본적으로 수업 절차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시는 건 뭐 늘 해오셨던 거고 실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디지털 소양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어느 활동에서 쓸지, 근데 그 도구를 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기능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도구가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 수업, 다른 수업에서도 쓴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에서 좀 하고, 실제적으로 뭐 수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체험하는 결과들이 이제 창작 활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소양과 교과가 연계된 수업 활동의 전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하시지 마시고 네. 자료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면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면 아이들이 포트폴리오로 그거를 굉장히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학년 말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디지털 소양 수업 설계에 대한 운영이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선생님들께서 수업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단계니까 간단하게 이런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럼 어떻게 수업을 우리가 소위 수많은 수업 방법들이 있죠. 문제 해결 방법도 있고 뭐 탐색 방법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 플립 러닝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적어도 이 디지털 소양과 교과가 연계된 수업에서는 뭐 강의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조사하고 체험하고 실습하고 때로는 서로 시연도 하고 토론하고 협업하고 문답하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저기다가 네. 그래서 좀 체험과 활동이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두 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디지털 소양 역시 교과랑 연계되는 수업 역시 문제 해결 방법론이 아이들이 좀 신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나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숙지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숙지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디지털 소양 수업의 예컨대 국어과의 기본적인 어떤 성취식 기준에 아까 사실과 의견을 판별하거나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그래프를 만들어 보거나, 사회과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뉴스를 제작해 보거나, 과학의 원리를 실제 증강연실에서 실감 있게 체험해 보거나, 음악이 사실은 돌아다니는 코드가 너무너무 많아서 요새는 AI가 막 음악도 만들어주고 네. 하긴 한데, 그거는 그냥 AI가 하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좀 내가 만든 음악, 아이들도 요새 랩 너무 좋아하니까 힙합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굉장히 손쉽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 수업이 가장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디지털 음원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하나 하셔야겠어. 너는 어떤 저 음악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어떤지를 글이나 네 말로 한번 표현해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 내가 음악을 만든 기본적인 머릿속에 생각들이 사실은 같이 표현돼야 돼. 마지막으로 음악이 하나 꽁짝꽁짝 나왔다고 해서 꽁짝꽁짝 이 저기로 만들진 않겠군요. 네. 어떤 방식이든. 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맥락과 문제와 그 해결을 하고 그것을 서로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하나의 수업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요 사례까지를 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아마 이런 것들이 교사학습 자료로 한 150차시가 나오겠죠.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의 도덕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학업 성취 기준이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하고 습관화한다. 요게 기본적으로 도덕과에서 굉장히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앞서 디지털 소양의 학습 요소에 2-3-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기획하고 편집, 창작하고 또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윤리,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세부적으로 디지털 예절의 실천, 사이버 위험 예방 및 대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흐름, 뭐 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도구 활용법이 어떤지를 파악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할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사업 설계를 하는 일이고 그랬을 때 이제 수업의 프로젝트 과제명과 기본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흐름을 만드시죠. 네. 이것까지는 뭐 일반 수업하고 전혀 네. 관련이 없고 다만 문제를 인식하고 맥락을 파악한다는 측면에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재미로 악플 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악플을 달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깊이 있게 좀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문제 맥락 파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여기서 모둠 활동을 했죠. 근데 표현 방식이 만화를 그려보는 거, 이게 컨텐츠를 편집하고 창작하는 부분인데 거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획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전체 2차시 중에 한 차시를 다 이 부분에 할당을 해도 그 이후에 막 도구를 이용하는 건 아이들이 또 별도로 또 학교 밖에 또 3, 4, 5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인식이 모든 우리 학생들한테 공감이 됐는지 모드먼들 사이에 인식된 문제에 의해서 잘 역할이 나눠져 있는지 이 부분을 하시면 이 만화를 그려내는 거는 여기서 쓰는 뭐 패들렛, 여기서는 지금 패들렛이라는 특정 저기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하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알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만화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어떤 소재를 잡으셨냐면 만화의 캐릭터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도 캐릭터 이모티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캐릭터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캐릭터를 설정할 때는 이름 그다음에 인물 환경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도덕과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사회과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아이들의 의사소통의 하나의 도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잖아요. 캐릭터 이모티콘이라는 게 저것조차도 사실은 저렇게 내용 요소로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분들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거의 90% 정도이시겠지만 저 교사학습 자료를 만들 때 아이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소재를 이렇게 발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만화를 창작해보는. 창작을 해서.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싸 퀴즈 배틀이라고 해서 이게 도덕과에 원래 알아야 될 내용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요소의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늘 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 일지를 가지고 이제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는 뭐 그게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을 할 때 보통 많이 고려하시는 요소들이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 교육에서는 더 중요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